네,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김경호입니다. 자,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참패한 여권에선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 이끈 여당 지도부의 사퇴로 어수선합니다. 자, 반면 압승을 거둔 야권은 민주당에서는 차분하게, 조국 혁신당에선 강경하게 대여 공세를 펴고 있죠. 자, 이 얘기 오늘 해보도록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속보가 나와서 잠시 다루긴 했는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 내내 여소야대를 경험하는 대통령실 총선 참패 영향으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대통령 참모들이 잇따라 사의 표명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을 제외한 수석 이상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일부는 유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필수 정책 과제 그리고 경제, 안보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태윤 정책실장 그리고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사의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안보실도 인선을 유지를 하고 인적 쇄신에 이어서 이어질 제2부속실 신설 등 조직 개편 여부도 관심인데요. 우선 어제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이관섭 비서실장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 장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정책 참모, 경제 참모 유임시킬 거란 보도, 여기 사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인데, 김종욱 행정관님, 저희 처음 나오셨는데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보면서 시청자분들은 가장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총선 기간 좀 보면은 대파 논란 등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있는 책임 있는 정책 경제 참모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유임이냐 이런 의문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경제가 일관성이 중요하고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은 소위 대파 875원 합리적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발언 하나 자체가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떤 거냐? 대통령이 경제에 무능하구나. 난 민생 문제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강에 드러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있습니다만 참모 라인에게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파 논쟁을 떠나서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지출할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지금까지 경제 참모진들이 했던 성과, 소위 말해서 결과입니다. 전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패를 참패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참모에 대해서도 국정 쇄신 차원에서 소위 경질해서 새로운 좀 참모진을 통해서 쇄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흘러나온 얘기가 이렇다는 건데 여기 대해서 좀 논평해 주시자면요. 경제는 이제 그 물가 아닙니까 대파는. 근데 물가는 이제 그 작년에요 G20이 6.4%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4.6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코로나 위기 때 돈을 그냥 막 찍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물 물가가 오르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편에 들어갑니다.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근데 대파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민생이나 물가 뭐 경제 모른다.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중에 가짜뉴스입니다.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특별하게 여러 가지 활인이 붙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마치 물가도 모르고 민생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개하는 거고 저는 뭐 경제를 자꾸 바꾼다고 됩니까? 이건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일관성이고 또 안정성을 예를 들어 이제 정무수석은 책임져야죠.
그다음에 홍보 라인도 책임 있다 봅니다. 근데 경제가 물가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보세요. 비싸면 바꿔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가짜 뉴스 대파 가지고 경제 라인을 다 바꾸라. 이거는 이게 지나친 저는 공개해는 봅니다. 예.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 선거 패배 원인으로 용산 리스크 꽂는 뭐 국민 여러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조간신문 보면요, 이 용산 리스크 5가지를 꼽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볼 텐데, 자, 당 책임도 있지만 용산 책임 또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이런 뜻에서 좀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번 선거를 되돌아봤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정권 심판이라는 네 글자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이제 만 3년 차죠. 만 2년이 돼가는 시점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일선에 있는 후보들도 글쎄 뭐 여러 후보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장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데 대통령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정권 심판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 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일단은 아주 일각의 뭐 주장이긴 한데 대통령실 용산에 좀 책임도 있기 때문에 뭐 참패 수습하려면 뭐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좀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목소리 나오는데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적절하다 보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객관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는 건 조금 이르지 않나 네, 싶어요. 왜냐하면 야당으로서도 사실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지면은 사실 협치의 대상으로서 사실 앞으로 전국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일단 안정되는 것도 야당으로서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도부가 사퇴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든지 어떻게 지도부를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지도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과연 대통령이 혹여라도 개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탈당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21대 이미 특검법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범야권이.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검법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특검법을 통한 어떤 특검에서 어떤 법률적 위반 사태가 발견이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이거 좀 많이 나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뭐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당 일각에서도 아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함은경 후보가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당 전체의 여론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후에 철회한 적도 있는데 역풍이 나왔었죠. 네.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자의적인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자신은 이제 국정에만 전념하겠다. 당과는 거리를 두겠다라는 쪽에서의 당정 관계 재편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아니면 뭐 단기간 내에 당이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서 이렇게 결별하는 수순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당정 관계에 관한 재정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지적했던 것이 당정 관계의 수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지나치게 대통령실에 끌려가고 대통령실이 지시하면 당이 움직이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들 해오셨고 선거 결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이제 지도체제가 뭐 6월이든 7월이든 들어서게 될 텐데 그때는 분명히 과거와는 다른 당정 관계가 성립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서울 경기 화성원에서 당선돼서 뭐 기사회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죠. 듣고 오시죠. 그때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이거 뭐야? 네. 전 아까 말씀드린 저는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인데. 예.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야권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분화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지도자들의 일정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 굉장히 또 예. 주의할 것이고 당장 예.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거거든요. 네,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어떤 말이지라고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잘나서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게 여론이 많이 뒤지고 있었는데 공영훈 후보가 이제 그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의혹 때문에 이게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거물급을 들어간 게 아니고 정치 신인 한정민 연구원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된 거 아닙니까? 상대의 그 투기 의혹으로. 그렇다면 이게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가야지. 당선 일성이 탄핵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기가 3년인데 확실합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겁니까? 벌써 이게 탄핵 운운하는 겁니까? 저는 저래서 주위에 이준석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해서 3% 돼서 이게 2명이 됐지만 주위에 누가 있냐고요. 저런 식의 태도하니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이게 청년 정치인이면 답게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이래야지 본인이 저렇게 우쭐해서 잘난 척 저렇게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거 이거는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네. 김종욱 행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뭐 대통령 임기 3년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는 뭐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밖에 유추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네. 뭐 이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3년도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천하람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탄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언급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얘기들이라고 하는 건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통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정적 평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방향이나 입장을 바꾼 적이 없었고 사과한 적이 없는 그 오만함에 대한 좀 평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탄핵이 되려면 일단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건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탄핵이 됐다고 하더라도 소위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확인돼야 되는 측면이 그 남아있기 사유가 때문에 있습니까? 탄핵 사유가? 이제 앞으로 밝혀야겠죠. 예를 네. 들면 뭐 이체 양명자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예를 들면 수사나 조사한 결과가 아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조사나 수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의혹으로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사나 수사가 진행돼서 법률 위반 사항이 나온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매우 높게 분노한다면 야권 입장에서는 탄핵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행을 할 건지 말 건지 추후에라도 결단을 해야 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왜 무겁냐면 국민들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무거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탄핵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만 예. 앞으로라도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오히려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헌정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민심을 받들어서 야당과 좀 소통을 할지 협치를 이어갈지가 사실 앞으로의 관건인데 자 정광재 대변인 일단은 대통령과 제1야당이 만나야 한다. 뭐 영수회담이죠.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굉장히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줄기차게 많이 요구해 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이걸 좀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대통령이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불통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그중에서도 물론 대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자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인해서 그 재판을 받고는 있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엄연히 그 독립돼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논리로 야당 대표를 끝까지 만나지 않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이번 총선에서 뭐 이 범야가 190석 넘는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야 관계 설정이 남은 이 3년의 집권 성과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 야당 대표와 만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은 앞서서요. 지난 2월 대담이었는데 영수회담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당시 발언 그리고 어제입니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차례로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엄연히 당의 지도부라는 것과 또 이 대통령실은 또 별개로 돼 있으니까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혹시 다시 제안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뭐 여야가 좀 같이 좀 합을 잘 맞춰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봐라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영수회담을 또 꼭 해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거든요. 자, 강성필 부위원장은 자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면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해 나가시려면 야당 협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야당과의 소통이 필요하고요.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용어를 바꿔서 뭐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또 만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부산 엑스포 그리고 이번 총선도 야당이 보기에는 아마 참모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전국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국민 절반 이상의 민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해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정치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자주 야당의 대표를 만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야 뭐 패널분들 모두 만나야 된다. 뭐 이런 데도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이뤄질 좀 인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해서 이 다음 누가 될 것이냐, 뭐 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될 것이냐,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김병준 여러 인사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야당과 협치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중재할 수 있는 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가 좀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총리는 이제 그 비서실장이나 장관하고는 틀립니다. 임명이. 네. 비서실장은 이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그다음에 장관은 이제 청문회는 하지만 청문회에 따를 필요가 없고 네. 장관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총리는 달라요. 그렇죠. 총리는 이제 과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허가를 받아야 되나?
이런 데 일각이 지적도 있는데 허가요? 이래서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제 말은 이게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뽑아주시면 대통령이 지명하면 특별하게 큰 하자가 없는 한 국회는 이제 존중해서 통과시켜주는 게 이게 맞아요. 그냥 다수당이라서 아무런 이제 하자가 없는데 무조건 이게 발목 잡기로 총리 부결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건 민주당이 명심해야 되고. 자, 그렇다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 뭐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또 극렬 반대하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그 화합, 통합 이런 데 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그 국회의원 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아마 이제 국회의원들은 거의 아마 청문회 통과 안 된 적이 없어요. 또 이게 여야가 싸우면서도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다 통과됐어요. 예. 이제까지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은 불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주호영, 권영세 네. 이런 분들에게 아마 국회 통과될 거예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같은 국회 왜 검찰도 진보 보수 없어요. 같은 검찰이에요. 이번에 이종건 그 봤잖아요. 그거는 이게 국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예. 이런 이제 부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원외에서는 뭐 우리 매일 거론되는 김병준 위원장이나 또는 이제 그 대통령 신임 대통령 김한길 네. 이런 데 다양한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